사실 저는 메타 실적 때 그렇게 막 빠진 것도 보면서 뭐 반도체주도 그렇지만 시장이 진짜 좀 예민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와중에 네타냐는 본인이 살게 요것만 약간 하면 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 편도 안 들고 그렇다 휴전도 안 해주고 워싱턴에 군수업체들 로비로 뿌린 돈이 엄청 많거든요. 네. 자기 땅에서만 전쟁 안 하면 되니까. 미국에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사실. 대통령하고 상의가 됩니까? 우리 사장이랑 상의하면 상의가 나한테 되나요? 와서 꼭 상의해. 직접 해보세요. 앞다리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월이라니. 월이라니. 세리메이. 중요한 건 한국은 휴일, 한국은 휴일. 아, 네. 미국은 휴일 아니에요. 저녁이죠. 네, 즐거운 네. 노동절이네요. 네. 아주 즐겁습니다. 네. 아, 보니까 날씨가 요즘 굉장히 그래도 따뜻해져가지고. 여름이 막 더워요, 벌써 된 것 이제.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대학 가는 그런 봄날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뉴욕이나 미국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학생들이 최근에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 대학을 점거를 해서 일부 부분을 점거를 해서 경찰과 대치하고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뭐 뉴욕대 서부까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네.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사실은 저 한 번은 그 뉴욕대 인근에 이 워싱턴 스퀘어 파크 갔더니 거기서도 이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위 자체는 굉장히 이 온건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온건하고 어떻게 보면 작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더 진압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시위가 확산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말도 못해? 뭐 약간 이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한 아까 말한 젠지 같은 세대들의 느낌은 우리가 너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채의식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가자에 있는 아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막 접하게 되는 이 아이들의 감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이제 기부금으로 이런 대학 재정에 세워진 나라.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의 사람들이 압박받고 있고 핍박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 사이에 인식이 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가 이거 직전에 UCLA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서로 하는 장면 보니까 우리나라 1980년대 그런 느낌 그 나죠. 격렬한 운동, 학생 운동하는 모습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무기도 없고 그냥 점검만 하는 건데 가서 막 뭔가 플래시 터트리고 네. 잡아가지고 네. 서로 주먹 날라가고 그렇게까지 예, 예, 지금 동영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 싸우고 막 페퍼 스프레이 뿌리고 난리 났어요. 네. 지금 여기도 다 들어갔어요. 지금 콜롬비아대도 오늘 들어갔고 UCLA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죠. 뉴욕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여기는 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돈으로 뭔가 휘어잡는다는 거에 대한 반발심도 있긴 있나 봐요. 아닌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제노사이드죠. 지금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뭐 네타냐후 등등 다 걸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제노사이드를 하는데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정부잖아요. 네, 지금 네. 엄청나게 무기를 갖다 대주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한 200억 달러 넘게를 네. 또 대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엔티세미티즘, 셈족이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족, 그래서 엔티세미티즘이라 그러는데 그거만 갖다 대면 여기는 뭐 뭐든지 다 이제 문이 열리는 뭐 열려라 참깨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면서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나탄야후한테 이렇게 무기를 대줘서 사람을 죽이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고 물론 거기에 이제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뭐 팔레스타인 뭐 사람들이라든가 당연히 그런 게 있지만 충분히 대학에서 말할 수 있는데 프리스피치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대학 내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금권 정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돈이 많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대학들이 쪽 시위대와 반대쪽에 설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공무원이나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 잡아가는 사람들이 원래 다 민주당 해야 되는데, 지금. 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젊은 대학생 그리고 이제 중동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잃어버려.
공화당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화당 네, 표가 아니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은 편인데, 표를 안 찍으러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단속하지 말자고 하면 또 유태인들이 또 난리를 치고. 그렇죠. 유태인도 바이든 지지 그렇죠. 기반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반유대주의 시위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짝 분위기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대학생들이 막 퍼지니까 요새는 약간 발언을 아예 자제하고 좀 말을 안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게 있더라고요. 유대 쪽에서는 반유대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이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반전이다. 이거는 인권이고 반전이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전 때랑 대학생들 시위가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미국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반유대주의랑 친이스라엘이 같이 갈 수 있고 유대주의랑 반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랑 유대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랑 이게 되게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유대주의 같은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권력을 많이 잡고 하고 있다. 약간의 음모론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권을 지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과 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는 약간의 결이 좀 그게 다른. 나타냐후 때문에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나타냐후가 어떻게 보면 독재자고 그래서 젊은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나타냐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팔레스타인 시위에도 유대인들도 꽤 들어있어요. 젊은 유대인들도 들어있어요. 이 유태인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타냐후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스라엘 집권하면서 거의 독재 국가로 만들었죠. 뭐 어떤 전제주의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젊은 유태인들은 상당히 많이 돌아섰어요. 정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간격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친정권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벌어진 상황이라. 근데 이제 옛날 올드 스타일 이 유태인들은 여전히 뭐 유태인은 친이스라엘 이렇게 밖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유태인 간에도 상당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젊은 층한테 느낌은 옛날에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한 것보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그건 약간 좀 멀고 잘못된 거긴 한데 약간 거리가 멀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더 와닿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갈등이 미국에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로 보면은 유가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유가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인 WTI가 80달러에서 85달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망을 보니까 100달러, 12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바이든 정부가 정말로 휴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뭐 대학가들의 시위 같은 것도 이제 전쟁이 종식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목소리가 이제 줄어드는 것일 테고 지금 바이든이 대선을 위해서도 또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도 유가가 좀 낮아져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휴전 협상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압박을 할 것 같다. 지금 블링컨이 이스라엘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 나오고 거기서 근데 이제 나타냐후는 완전 다른 생각이에요. 나타냐후는 전쟁이 있어야 계속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은 바이든은 이제 아닌 거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은 편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은 상황이고 근데 이스라엘도 그 안에 전쟁 내각이 네타냐후의 절대적인 경쟁자가 지금 야권 실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네타냐후도 서로 사이가 원래 안 좋은데 그 밑에 참모총장 실제 군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도 얘네 둘이랑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약간의 모종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설득해서 네타냐후를 좀 억눌러 보려고 하는 거가 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나마 그래서 지난번 이란 사태가 퍼지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네타냐후는 본인이 살 길 요것만 약간 하면 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 편도 안 들고 뭐 그렇다고 휴전도 안 해주고 이렇게 지금 그냥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게 최대한 본인한테는 입지가 좋은 그게 굉장히 국제사회 전체적으로는 나쁘게 흘러가는 제일 원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엄청나게 시위가 있었잖아요. 나타냐후 시위가 엄청나게 커졌다가
그게 이제 전쟁 나면서 이란과 관계가 하면서 이게 죽었거든요. 굉장히 나타냐후는 기분 좋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게 전쟁 전에 사법권을 장악을 하려다가 엄청 거세게 그 저항의 이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그래서 약간 리더십에 금이 가려고 하는 와중에 위기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결국은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돈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국내에 있는 저희 독자분들이나 뭐 구독자분들도 최근에 경제나 이런 이슈는 경제 자체만 보다가 결국 중동 지역의 이런 갈등이 증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또 관심을 크게 가지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중동을 저희는 약간 한쪽만 보잖아요. 그 네네. 서방이 전하는 시각으로 아라비아 반도 주변의 나라들의 뭐 시아파니, 수니파니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뭘 서로 주고받느냐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달러 패권을 만들어준 석유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에서 협상력을 미국이 계속해서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도 보면은 결국 자기들이 석유 가격을 완전 주도하는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위기가 뭐 궁극적으로 전쟁이 더 확산이 되면 뭐 배럴당 $100 간다, 120$ 간다 네. 뭐 이런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로 원유 생산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오늘도 원유 데이터가 재고량이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위기가 나면 유가가 뛰는 건 아니고 미국이 알아서 약간 조절할 여력도 생기고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외교적으로는 좀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네.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있어서 네, 미국인 네, 네. 사회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기름을 원유를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국에 다 들어가서 사우디의 독재 정권 그것도 이제 보호를 해주고 다 네. 너희는 안정적으로 기름만 해. 뭐 너희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 거기서 싸우면 기름값이 높아지니까 못 싸우게 만들어 놓고 네네.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2010년 들어서 셰일 혁명이 터지면서 네. 미국이 지금 전 세계 1위의 네, 맞아요. 원유 네. 생산국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우디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중동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야, 쟤네들 싸우기 나다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 거고 오로지 이스라엘 관심 있는 거는 내 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정치 미국에서 선거를 하는데 돈이 뭐 저 상대편한테 갖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위기가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이 다 누르고 있었는데 막 이란이랑 사우디가 싸우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누르는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셰일 혁명으로 인한 거고 미국은 셰일 혁명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진 거죠. 이제는 그런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체 일만 하면 되고. 그리고 기름값이 높아져도 이게 달러 강세와 관련이 있는 게 기름값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은 다들 막 이거 큰일 났다. 우선 많은 돈을 내고 기름을 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뭐 이러면. 근데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강달러. 맞아요. 왜? 네. 올라가면 이게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 걸로 내려가는 걸로 인해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만 올라가는 걸로 이익 부분이 경제 전체로 보면 커졌어요. 더. 그러니까 이제 똔똔인 거죠.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고 딱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또 한쪽으로는 미국이 국방 예산 쪽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전쟁도 그렇고 뭐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니, 군수업체한테는 호재고 군수업체들은 굉장히 큰 호재고 워싱턴에도 호재죠. 워싱턴에 군수업체들 로비로 뿌린 돈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쪽에 이제 돌아다니는 돈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워싱턴은 사실은 전쟁이 나면 좋은 거고 네. 전반적으로는 이 뭐 자기 땅에서만 전쟁 안 하면 되니까 미국에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없으니 그렇죠. 미국에는 쳐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올 나라 있어요? 미사일 한두 개 쏘면 네. 쏠 수 있어요. 옛날에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는 아예 그냥 일방에 왔지. 자기는 아예 없어질 각오하고 미사일 한두 개 쏠 수 있는 정도지 누가 뭐 배몰고 육군 바다를 못 가지고 건너죠. 미국에 올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쟁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 얘기가 이제 유가로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 지표는 GDP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오고, 근데 물가는 또 예상치보다 조금씩 더 나오고. 불안하죠. 네. 근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경기 침체를 한 번도 못 겪어봤구나.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 좋은데? 졸업하고 책으로 사회에 나온 다음에 네네. 사실 2008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없었어요. 지난 언제죠? 그러면 1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사회생활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경기 침체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2006년, 2005년에 가서 회사들이 망하고 옆에 사람이 잘리고 네. 이런 걸 느껴본 그 경기 침체. 그리고 정말 문 닫고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뭐 GDP가 미국 GDP가 분기별로 지금 뭐 4%, 3% 지금 1.6으로 나왔지만 사실 1.6은 재고는 이게 이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재고는 네.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건데 그거는 경기와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무역도 빼고 뭐 이렇게 이 미국 내부의 어떤 그거로만 감안을 하면 3%대예요, 여전히 성장이.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높고 경기가 네.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물가가 높은 거는 인정. 그건 물가는 높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높은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진짜 침체로 가면 문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침체로 가고 물가는 높을 거다. 저는 침체로 가면 이거 당연히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게 안 갔기 때문에 이게 높은 거죠. 네네. 이거 물가가 이게 낮아지면 경기가 침체고 사람 잘리고 이러면 소비가 주는데 누가 가격 올립니까? 지금 오늘도 최근에 이번 주 저번 주 들어서 소비재 회사들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다 이런 스타벅스 가격 안 좋죠. 올렸다가 지금 다 얻어맞고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AI 회사들은 좋지만 CNBC가 오늘 모아서 썼어요. 그런 소비재들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격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 가격 올리겠다는 애들이 여전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경기가 이렇게 뜨거웠다가 요 정도 됐고 지금 물가는 여기서 요 정도 됐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더 오르면 이건 내려가고요. 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이거 둘 다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많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유가 $100 간다, 더 치솟는다, 이거가 그건 같이 인정. 가면 이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얘기했듯이 오늘도 국제유가 지금 원유 재고가 워낙 많이 나오면서 2% 넘게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을 지지했던 논리가 약간은 약해지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1970년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과 비슷하게 굴러갈 것이다 라고 그때의 상처를 가지고 물론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은퇴를 하셨겠지만 그때도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 오일 쇼크가 오면서 다시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네. 확연하게 문제. 들어간 거잖아요. 상황이 비슷하긴 하죠. 네. 그때도 이 중동 전쟁이 4차 전쟁이니까 벌어지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유가가 갑자기 뛰고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통제 못해서 네, 벌어진 네, 네.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근데 네. 그때 물가를 검색해 보니까 거의 8% 9%씩 올랐대요. 작년 같은 상황인데 경기가 이렇게 꺾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진짜로 다들 엄청나게 감당 못할 물가겠지만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쟁이 근데 확산은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물가는 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가능성은 있겠지만 조금 너무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선배 말씀대로 절대적인 거는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트럼프 계속 제롬 파월 보고 협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닮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런 평행이론처럼.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라면 딱 하나가 이제 위험 요소죠. 아까 유가. 나수 씨가 얘기했듯이 에너지 충격이. 네네. 에너지 충격이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석유 시장의 어떤 지금 구조를 보면 그 당 70년대 독점 시장이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네네. 중동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안 팔겠다. 네. 네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은 담합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 미국 때문에 깨졌죠. 미국이 세계 1위. 네네. 러시아하고 오펙도 사실은 약간 생각이 다르죠. 지금은 같이 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같이 다르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게 작고요. 또 지금 왜 이렇게 유가가 세냐? 경기가 안 좋다는데 오펙이 지금 200 몇십만 배럴을 생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페어로 된 이 생산 여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도저히 뭐 기름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이게 치솟겠지만 기름이 많아요. 미국도 여전히 뭐 전략 비축유도 많이 있고
또 여기도 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못 캐는 거지 허가를 더 해주면 또 네. 캘 수가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격의 문제긴 하지만 공급이 뭐 옛날처럼 안 되고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약간 70년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하고는. 아 근데 트럼프 얘기하셔서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독한 거 보니까 트럼프가 네. 자기 이제 대통령 되면은 구조적으로 네. 이 연준에서 뭔가 규제를 바꿀 때 백악관과 허가 네, 그게 상의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이제 기사 내용이 제일 재밌었던 게 트럼프가 야 나 연준 이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막 주변에서 아 그건 안 된다 아니, 놀라운 그건 안 발상이네.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성역이 없어. 굉장히 열려있는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그런 오픈마인드로 사업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왜 안 돼? 해봤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사에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대신에 뭐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리 결정이나 이런 거를 상의를 하는 약간 그런 거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면 상의가 됩니까? 우리 사장이랑 상의하면 상의가 나한테 되나요? 와서 꼭 상의해 이렇게. 아 사장님 그거 아니에요. 말 모르면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맞다이로 할 수 예. 있으면 되는데 직접 해보세요. 맞다이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이런 여기 얘기하니까 앉아 계시면 갑자기 들어갈 수는 있어요. 사표 쓰고. 붓고 푸고. 보면은 그게 때마다 항상 미국의 대통령들이 페드 의장에 대해서 역정내는 순간, 역사적인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때도 그렇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에 금리 좀 내려라고 하면서 쟤는 정말 미국을 걱정하지 않아. 이런 식의 워딩을 한 적사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레이건 대통령 때는 레이건 대통령이 볼커 의장을 불렀대요. 네. 불러서 이제 만났는데 금리 관련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네, 네. 근데 금리 관련 얘기를 레이건 대통령이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베이커 비서실장이 가서 대통령이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나중에. 그리고 만날 했어. 때는 대통령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볼커가 와.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은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을 것 같기는 그때 해요. 하루에 네네. 갑자기 토요일 날 볼커 일화를 보면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요. 네네. 아무것도 없는 날. 예정된 네. FMC가 아니라 네네.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400bp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4%를 4%포인트를 오늘 올렸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격세지감이네요. 왜냐면 파월이 한때 폴 볼커가 될 거다 막 이런 그렇지. 얘기를 듣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폴 볼커는 무슨 근데 기자 입장에서 토요일 날 갑자기 그렇게 하면 갑자기 화나네. 예정도 왜 없는데. 갑자기 써야 되잖아. 아니 쓰는 것도 괜찮아. 그 기자 현장에 만약 가지 못했을 때 그 아찔함을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생각을 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 100통화 있고 막. 부장이 너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 말고라도 좀 우려할 수 있는 지표들도 조금씩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 뭐 올라간다든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가 좋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수치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양극화로 인한 것 같아요. 옐런 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은 좋아졌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좋아진 사람이 당연히 있죠. 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 돈 가만 놔두면 은행에서 돈을 벌잖아요. 뭐 주식으로도 돈 많이 벌었을 그럼요. 거고. 자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네, 인플레 시대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좋아요. 지금 엄청 좋아. 그런데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렵죠. 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양극화, 인플레이션은 굉장한 양극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경제에 나쁜 거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보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되는 거죠. 뭐 이걸 그냥 전체만 보고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어디서 늘어나는가를 보면 밑에 사람들한테 늘어나거든요. 굉장히 저소득층. 그렇죠. 이런 쪽에서 늘어나고 이런 쪽에서 경기 침체는 언제 오냐면 중산층이 넘어가면 옵니다. 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넘어가요. 그런데 상류층은 절대 안 넘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넘어가고 중산층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중산층이 저소득층이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제이미 다이먼도 항상 똑같은 말해서 재미없지만 똑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굉장히 소득이 많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는데
특히나 이 하위 20%인 사람들의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안 변했다라면서 인터뷰를 월스트리트저널에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펜타닐 같은 마약을 하고 그리고 집도 결국 못 사고 대출을 못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걸 망가뜨리는 정책이 지금 나와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걸 굉장히 길게 자기가 어떤 망가뜨리는 걸 정책을 나온다고. 사회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거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려면 이 양극화를 사람들한테 해결할 수 정책이 좀 있는.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안 되는 뭐 의사결정 구조 같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결국은 그런 건데 이어지는 결론적으로 제이미 다이먼이 너무 많이 임금을 가져가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려우면 어려운 분들 걱정되면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차기 재무장관 하고 싶으셔서 안 봐. 내가 한번 해서 열심히 다이먼이 해봐야 재무장관 하고 싶을까요? 원래는 대통령인데 지금 뭔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상대방을 쓰라라고 하는 아니 거 대통령 보면 모든 순서 일에 순서가 있고 1, 2, 3이 있는데 지금 바로 대통령은 못 되고 그런 건가? 장관도 좀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또 바이든처럼 80에 되겠다? 그럴 수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니 보면은 선배 말씀이 맞는 게 항상 취약계층이 위험하죠. 기업들도 항상 어려운 기업부터 넘어가게 돼 있고 연체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은행들이 어느 순간 신용을 조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저 요새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저 예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TS 롬바르드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냥 경제가 너무 제일 좋은 게 걱정이야.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경제가 너무 좋으면 이제 금리를 한 번은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왜 한 번 내리냐면 경제가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막 등 떠밀려서 한 번은 내릴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제 더 큰일 나고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물가 더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경기가 확 또 꺾여버리는 그런 침체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경제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밀려서 금리를 한번 인하한데 거기가 그쵸. 경제가 좋은 상황이니까 그게 폭발할 거다 그쵸.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합쳐져서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원래 침체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네. 예상보다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를 더 이상 그게 걱정이 전혀 아니고 네. 너무 좋은 게 걱정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약간 일리 있는데 인터뷰할 때만 해도 금리 시장에서는 4번, 5번 내린다는 게 이제 기본 전망일 때였는데 그래서 점점 약간 좀 시장의 분위기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네. 요새 이제 계속 그런 그 인터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봐주세요. 네. 아니 사실은 금리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12월에 파월 의장이 우리 2% 안 돼도 금리 내릴 수 있어라고 네. 하고 나서 2년물 금리가 4.7에 있던 게 4.1까지 1월에 갔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얘기 2월물이 2년물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쫓는 네. 그런 시장에서 따르는 거고 그 얘기는 60bp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회의 금리 인하가 그 한 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기준금리는 놔뒀지만 말로.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구두 개입이라는 게 페드에서 있죠. 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를 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장한테 익스펙트를 하게 하고 그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데 그 말 한마디로 60pp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다 다시 5% 돌파. 금리 인하 했더니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인플레가. 테슬라 주주분들은 또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또 중국에 가서 돌파구를 찾았잖아요. 네. 또 나름의. 주말에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베이징으로 네. 날아갔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본인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행동에 좀 나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번에 결정을 두고 상세하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바이두랑 뭔가 모종의 협의를 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중국에 대한 뭐 할 내비게이션을 거다. 네. 허가받은 차량이 되게끔 이제 자율주행하는 거 권한을 받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추측은 어차피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 성장은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어차피 비아디라고 하는 굉장히 저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 네. 거기에서 이걸로 붙어가지고는 마진이 안 남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FSD라고 하는 사업체를 살리면서 얘네랑 손잡는 방법을 택하면 더 쉽게 보급을 할 수 있지 얘네랑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와 손잡는 그쵸.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택하면 카메라 위치만 달면 원래는 이 내비게이션 방식이 아니라 보는 걸 컴퓨터가 이해해서 길을 판단하는 게 테슬라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고수하다가 이번에 중국에서 규제하는 대로 따르기로 한 거는
그렇게 안 하면 얘네가 하고 싶은 방향 자체를 중국에 보급을 못 하니까 그냥 네. 딜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대신에 거의 시장을 포기하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카메라만 걔네 차량에 똑같은 위치에 달면 FSD 보급은 문제 없고 중국에는 그 이미 한 절반 이상이 전기차인 것 같은데 미국보다 보급 속도 빠른 데다 가서 네. 시장을 확 넓히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주가를 소프트웨어 올렸던, 업체로 네, 갈 수 그런 것 있는 같아요. 거죠. 근데 중국 정부도 대단한 것 같아요. FSD의 안전성이 아직 뭔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이거를 허가를 해주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리고 또 되게 이런 부분이. 미중 갈등이 그렇게 뭔가 완화 조짐도 아니고 오히려 더 격화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네. 대단한 거죠. 네. 그 와중에. 음. 예, 예, 예. 제가 봐서는 이제 중국이 후진국이고 사람 목숨값이 싸니까 아니 그 자기가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발달할 제가 수 있는 약간 그 환경이야. 말을 공산주의 하고 입장에서 싶었는데 미니집 모자 가져와라. 미니집 모자 가져와.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거침없이. 아니, 원래 선진국은 네, 목숨값이 비싸고요. 네, 사람은 네. 후진국은 목숨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뭐 방글라데시에서 사람이 뭐 10,000명 죽어도 큰 뉴스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한 1,000명 죽으면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의 목숨이 똑같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않죠. 실제 그쵸.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사람도 많고 뭐 이제 늙은 사람이 많겠죠. 젊은 사람보다. 우선은 그걸 해서 자기네가 그 고지를 먼저 차지하는 게 전 세계 시장을 먹는데 훨씬 유리하다. 몇 명이 죽든 말든. 뭐 옛날에 히틀러가 이제 사람 대상으로 실험하고 생체 실험하고 이런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일제가 한 것도 똑같고요. 사람값이 싸고 기술에 의한 혜택.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인류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미국 나라가 같은 이제 데는- 둘 다 제약이 발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는 아예 시작조차를 못 하는 데고요. 저 중국이니까 FSD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있으면서. 이번 테슬라 이거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굉장히 최선의 시나리오를 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어쨌든 전기차로 3개를 다 먹을 거고 그 3개의 FSD 테슬라와 합작을 해서 FSD 시장을 먹으면 전체가 다 이제 중국을 통해서 테슬라도 FSD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나쁘게 보면 네네. 테슬라는 FSD 기술을 뺏길 거다. 아, 오히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냥 바이두 중국이니까. 같은데 네. 결국은 바이두가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고 뭐 바이두 사실 중국 국영업체나 마찬가지로 그냥 뭐 다 가지고 하면 있을 끝이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을 타고 전 세계를 다 먹는다. 나쁜 시나리오는 FSD 기술마저 중국에 유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이의 중간에서 지금 떠 있는 거죠. 아, 모르죠 지금 어떻게 될지. 근데 테슬라 주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그래 FSD 그래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아 일론 머스크가 진짜 테슬라에 신경을 쓰긴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형 보상한 아직 있었구나. 네, 보상한 다 뺏기고 뭐 이런 거 인센티브 못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AI는 XAI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막 하고 있고. 네, 뭐 마음 다 뜨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트위터에도 테슬라 안 올리고 그래서 마음 다 뜬 줄 알았더니 이 형이 중국도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도 하고 근데 요새 테슬라, 좀 진짜 작심한 것 같은 게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블로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소이어라는 분이랑 뭐 화성 뭐 탐사 프로젝트를 팔로우하는 두 분의 블로거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일론 머스크가 언팔했어요. 근데 왜 언팔했냐고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내부에서 이번에 10% 이상 인력 감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인포메이션이 유출이 됐고 그거를 얘네가 퍼뜨렸으니까 너네 왜 나의 심기를 건드려서 얘네를 언팔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감원 결정한 거 보니까 리더예요. 이 팀의 리더인데 이 능력이 조금 뭔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했으면 무조건 너도 해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 엄청나게 강하게 압박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외부에 자꾸 알려지니까 요거를 약간 차단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 언팔은 한편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가 비용 절감하려고 진짜 작심했구나. 그리고 하나는 이 중국 가가지고 사업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든 사업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좀 진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 좀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테슬라 주주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고생 엄청 하겠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을 이만큼 못 뉴스가 하죠. 맨날 차라리 나와서 상향도 올라 뭐 이렇게 주가가 뭐 오름 추세 내림 추세 이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이런 저는 저의 그 심적 이런 캐파로는 저는 감당 못할 근데 것 딴 같아요. 것보다 뉴스가 너무 맨날 나오니까 팔로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이 코너에서. 네.
뉴스 봐야 되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예측하지 못할 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물론 거기에 또 뭐 쾌감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테슬라 주주님들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지금까지의 매력이죠. 머스크의 성공 방정식이었는데 네네. 그게 지금은 이 규모가 커지고 네. 회사가 커지다 보면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희한한 사람이 이상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쟤는 진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왜냐면 보는 그리고 사람들이 회사가 커진다는 건 내가 투자한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 많아진다는 뜻인데 돈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이길 그렇죠. 원하죠. 예, 변동폭이 크면 그래서 NT가 된 사람 중에 보면 네. 머스크가 좀 가만히 있고 네. X 좀 그만하고 진짜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모델 3 할 때 자기 공장에서 24시간 자고 먹고 할 때 네, 네.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사람. 그때는 좀 멋있었었는데. 근데 머스크 이렇게 동영상들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굉장히 꿈과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해요.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의 스타일은 안정적이고 경영을 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큰 회사를 맡기는 그러면 어렵죠. 그런 그렇죠. 사람은 예. 스타트업에 맞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되게 옛날에 한국에서 한 3년 전, 4년 전, 그러니까 테슬라 한창 막 주가 뭐 1000슬 나간다, 그때 이제 분할하기도 전에 막 그럴 때 제가 한국에서 이제 다른 해외 주식 투자하는 애널리스트를 받았는데 그분한테 테슬라 리스크가 뭐라고 보세요?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응? 왜요? 했더니 일론 머스크는 항상 페이팔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궤도에 오르면 팔고, 뭐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계속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네네네. 보인다. 네네. 근데 테슬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궤도를 막 돈을 벌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네. 와, 이러면은 어느 날 테슬라에 대해서 실증이 나면 어떡하죠? 네네. 약간,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는 것 약간 같아요. 그게 자기가 볼 땐 제일 큰 리스크 같다고. 근데 우리를 봐요. 이게 테슬라의 마력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뭐 유가 얘기할 때 진짜 약간 차분하고 이렇게 돼서 얘기하다가 테슬라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할 말이 그리고 지금 많아지잖아요. 몇 번 연속으로 계속 그 등판하고 계세요. 최다 등판. 최다 등판.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런 또 매력이자 이런 환무파탈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돈도 부었다가 또 마음고생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여러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메타가 지금 주가가 한 $430 선 되나요? 예, AI 투자를 꽤 많이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인정을 크게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매출은 안 나오는데 투자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과 비교가 돼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메타는 그런데 보면은 네. 인공지능으로 인한 투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게 결국엔 비용으로 잡혀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거라고 걱정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네네.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야금야금 뭔가 개선은 계속 해온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애플에 밀리면서 네네. 자체로 타겟팅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프트웨어로 연구를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지난해 인원을 감원하면서 네네.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니까 매출이 좀 정상화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동안에 팔았던 거 다시 이제 되돌리는 모습들이 네. 나타났는데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 메타가 공을 들인 게 이 라마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한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근데 이게 버전이 이제 라마 3까지 넘어가서 이제 상용화를 좀 더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네네. 그것도 여기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네. 그 투자 금액이 확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공감은 하지만 이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아까 네네. 말씀해주신 리얼리티 랩 같은 경우도 아직 점유율은 1위긴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뭐 파워풀한 소프트웨어나 거기 들어가는 뭐 OS, 오큘러스 OS가 그렇게 막 좋은 평을 또 받지는 못하는데 네네.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 해소들이 하나씩 안 된 걸 남겨둔 채 돈을 쓰는
그런 상태가 이번 분기에 나온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과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한 게 이제 메타 주가를 이렇게 뭐 3일치, 5일치, 올해 들어 1년치, 5년치 봤을 때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 그렇죠. 있기는 해요. 리얼리티 랩 얘기를 했지만 거기 지금까지 리얼리티 랩에 쓴 돈이 450억 달러예요. 네네. 지금까지 누적죠. 45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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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조가 들어갔는데 사실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도 적자죠. 아직도 적자가 아니라 메타버스 이거 오큘러스 쓰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업이 생겼어요? 유튜브처럼 뭐 인기가 있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완전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면 효율성해다. 이러면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이제 확 올라갔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AI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AI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단계죠. 지금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전력 기업들. 아마존의 웹 서비스.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막 뜨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 인프라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의 사업에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갖고 내 사업을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이 3단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메타는 2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자기가 갖추고 자기는 여기서는 이제 돈을 벌잖아요. 다른 기업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AI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서 돈을 벌잖아요. 벌써 돈을 벌고 있거든요. 확인이 됐어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떴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도 떴죠. 근데 메타는 두 번째 단계인데 얘네들은 그거를 딴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걸 팔아야 돼요. AI를 투자를 해서 한 다음에 그거를 딴 기업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걸로 그렇게 벌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약간 가진 거예요. 물론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소셜 미디어의 뭐 어떤 추천, 뭐 광고 이런 게 더 잘 돼서 하겠지만 돈을 지금 뭐 올해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쓰겠다고 했잖아요. 네. 400억 달러 써서 그만큼 효율성이 나오냐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결국은 AI 생활상으로 갈 거라고 믿지만 그 상황에서 얘는 돈을 벌고 얘는 모두가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얘는 돈을 벌고 얘는 다 효율성이 좋아지면 효율성이 진짜 좋아진 애가 효율성이 덜 좋아진 애가 죽겠죠. 그런 경쟁이 있을 거니까 메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고. 그러니까 메타가 빅테크인지 약간 저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AI 쪽 기술로 봤을 때는 그 플랫폼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쪽과의 AI 어떤 경쟁, 뭐 같은 딱 인더스트리라고 보긴 힘들지만 경쟁력에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은 확실히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훨씬 더 열광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차이점이겠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돈을 많이 내고 네네네. 쓰고 있는 회사들이 그걸 통해서 또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근데 미국은 그게 돌아가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네네. 인프라도 지금 막 열심히 깔리고 있고 네네. 증권 시장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마이크로 이런 데 이제 증자도 해갖고 다시 네네. 공장 확충하고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고 그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AI 먼저 주가가 확 뛰어 올랐죠. 네네. 이미 주가는 앞으로 5년 뒤까지 보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AMD나 뭐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실적 좋았는데 네. 그리고 그랬죠. 리사수가 그랬어요. 그 AI 칩 원래 35억 불 예상했는데 올해 40억 불 팔 거야 네. 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왕창 내렸어요. 네, 네. 왜 내렸냐 그랬더니 야 사람들이 올라갈 건 알았어. 올라갈 건 알았는데 야 겨우 40억 달러야? 60억 달러 정도 해야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 그래야 유가는 이미 50억 달러에 어치 주가가 올라 있단 말이야. 왜냐? 근데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추정은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추정치를 바탕으로 자기의 예상을 덧붙이는 건데 그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상은 비트예요.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10억 달러라고 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10억 달러 이하가 나오거나 뭐 못 맞추면 자기 점수가 깎여요.
애널리스트 성적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 그건 맞춰요. 그건 맞추는데 사람들이 주식을 산 거는 이미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뭐 40억 달러 나오니까 LA 한 거죠. 예상은 넘었죠. 근데 예상을 넘었는데 왜 이래? 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메타 실적 때 그렇게 막 빠진 것도 보면서 뭐 반도체주도 그렇지만 시장이 진짜 좀 예민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가 투자를 많이 늘리는 거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근데 그 투자를 한 게 이제 AI 시장이 좋아하는 그 AI이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뭐 비슷하게 벌거나 뭐 아니면 못 벌거나 하는데 투자 늘려. 그러면은 이제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적도 되게 다 좋았고 우리 엄청 부자 됐으니까 이거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에다 투자해볼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분명 있는데 그때 확 또 빠지는 걸 보면서 아 시장이 진짜 좀 예민해져 있구나. 그리고 네.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게 주가고 네, 이게 주가라. 네. 그러니까 투자자 내가 메타를 가진 사람 이런 거야. 주가가 굉장히 비싸. 근데 샀어. 그래서 또 비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쳐. 그러면 파는 거죠. 그게 민감도예요. 지금 워낙 비싸다고 이게 내가 싸다고 생각을 뭐 괜찮네 주가 이렇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 이 정도 나오면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나도 약간 불안한 거죠. 아, 지금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한데. 상투 잡았나 이런 생각 이런 들면은 생각 때문에 민감도가 엄청 커지는 거죠.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너무 잘하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뭐 되게 못해 보이고 그래서 평소에 좀 못해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못하는데 잘리지 않을 정도로 아, 못해야 그쵸, 돼. 그쵸. 적당히 못해. 그러다 한 번 잘하면, 오, 얘가 이런 것도 해? 오, 대단한데? 막 이렇게 칭찬받고. 메타 그걸 작년에 잘 해줬는데 한참 그러니까요. 못하다가 한참 칭찬받다가. 돈 벌어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네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배웠겠죠. 쟤네들 사람 다 자르니까 다 올랐구나 주가가 나만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도 미친 듯이 집 자른 잘라야지.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자르는 거군요. 일론 머스크 다음 어떻게 할지 또. 아마존이 이번에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 네네. 나왔거든요. 아마존은 그동안 감원이란 걸 거의 안 하던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제2의 고용주예요. 지금 현재 월마트에 이어서 월마트 다음. 직원이 100 몇십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100 몇십만 명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워낙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삼성전자를 출입할 때 삼성전자가 그때 전성기였어요. 네. 삼성전자가 38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38만 명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삼성전자 어떠냐고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인사팀이 몇 명일 것 같아? 그럼 다들 인사팀 뭐 100명? 뭐 100명도 많다고 생각하면서 200명? 뭐 많은 사람이 300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1000명 이렇게 얘기하면 기절을 해요. 오늘 어떻게 회사에 인사팀이 1000명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인원이 338만 명이면 이걸 38,000명에 100명이고요. 3,800명에 10명이에요. 우리 회사 3,800명 안 되는데 우리 회사가 더 많아. 이유를 보면 인사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그동안은 무작정 하다가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최고를 찍은 게 지난해부터 2만 7천 명인가 잘랐답니다. 벌써. 2만 7천 명이 말이 2만 7천 명이지. 엄청난 숫자. 메타 전 직원이 6만 5천 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랐는데 미국 경제 괜찮은 거 보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보면 계속 다른 데다 자르잖아요. 이직하고. 미국 계속 경제 자르잖아. 노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활동 참여 인구라고 지금 실업률 조사한 거 1억 들을 때마다 7천만 명. 1억 인구가 3억 5천 명이고 3억 4천만이고 1억 7천만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1억 7천만 명이면 1%면 얼마예요? 근데 인구가 진짜 젊어요 보면은 3억 몇 명 중에 1억 7천만이 노동 인구면 170만 명, 그러니까 1억 7천만 명에서 실업률이 1% 올라가려면 170만 명이 잘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모라는 거, 네. 한국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 뭐 미국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규모가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갖고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곧 좀 있으면 FOMC 발표하니까 그걸 그러네. 전해드리러 저희는 가시죠, 박수 가시죠. 치고 끝나야 되는데. 네. 가시죠, 가시죠. 자 주류경제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예. 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5월 FOMC 날이 돌아왔습니다.